내가 투표장에 나와서 저 후보를 찍지 말아야 되겠구나. 4년 전 물가 너네들 기억하잖아. 근데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 누구 잘못? 바이든 잘못. 해리스가 이길 거다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트럼프의 표가 과소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선거날 이기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안보 문제도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응입니다. 학교에서 미국 정치, 여론, 투표 행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경합주 판세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우선 경합주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경합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어느 후보가 이길지 잘 모르겠는 주들을 경합주라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과거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이번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 주에서는 지금 공화당, 민주당 후보 간의 박빙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제 경합주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2024년 대통령 선거 현재 상황에서 경합주는 작게는 한 5개 정도, 좀 넓게 보고 크게 보면 한 7개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개의 주요 경합주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고, 이 5개 주가 경합주인 이유는 2016년에는 이 5개 주에서 트럼프가 다 이겼고 2020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이 이 5개 주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2024년에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5개의 경합주를 지정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까지도 경합주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박빙이어서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추가적으로 이제 2개 정도의 경합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경합주 상황이 박빙인 상황입니다. 근데 숫자로만 따져놓고 보면은 이제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거를 해리스가 이길 거다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2016년, 2020년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다 트럼프의 표를 과소평가했다라는 걸 우리가 사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이번 여론조사도 2016년, 2020년과 같이 트럼프의 표가 과소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면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가 선거날 이기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두 후보의 필승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 건 한 2가지입니다. 미국 선거를 이야기할 때 그라운드 게임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에어워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는데, 그라운드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경합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상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 선거법이 상당히 느슨하기 때문에 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권자 집에 우편물을 보내거나 이메일 보내거나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 게임이라고 하는 그 지상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지상전의 또 이제 특징은 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 혹은 후보 정당에 계신 분들이 직접 유권자랑 1대1 소통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거 때 후보들이 시장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누가 잘하냐의 문제고, 두 번째로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에어워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광고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읍니다. 이 모은 돈의 상당수를 사실 지금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광고전에 씁니다. 보통 30초 혹은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찍는 건데요. 이제 그 영상에 메시지를 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찍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상대방 후보가 이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는 그런 네거티브 광고를 많이 만듭니다. 이것도 미국에서는 선거법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광고들을 만들어가지고 경합주에 케이블 TV라든가 아니면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심는 거죠. 거의 일주일에 몇십 개씩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경합주별로 특화시켜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광고전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것이 앞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광고 같은 그런 물량 공세가 효과가 있나요?
연구 결과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동원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즉 투표장에 나올 생각이 별로 없거나 내가 투표를 이번에 꼭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광고를 접하게 되면은 그러면 단기적이나마 내가 투표장에 나와서 저 후보를 찍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도의 결정은 내리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 비해서 선거 자금을 2배를 더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졌거든요, 결국에는. 광고전이라는 거는 지금 돈을 많이 쌓아놓고서 두 후보들이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광고전 해봤자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해서 광고전을 안 하게 되면 그건 사실 좀 타격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는 계속 하고 있고 거기 맞춰서 지금 여기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연구 결과 몇 개 보니까는 광고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선거 결과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거기 돈 안 쓸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러면 돈 쓰는 거에 격차가 생기게 되고, 이 경우에는 분명히 광고전에 노력을 많이 기울인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하기라기보다는 이걸 안 해가지고 이 표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서가 두 후보 그리고 두 정당 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효과는 미비하지만 안 할 수 없는.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두 후보의 지지층이 이제 결집되고 있는데, 그럼 중도층의 선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중도층, 그러니까 즉 많은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모든 선거의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게 설득이고, 이미 우리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는 게 동원인데, 2024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 소위 얘기하는 집토끼, 이제 우리를 이미 찍을 거라고 결정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끌고 나오는 동원의 싸움이지, 우리를 찍을지 저쪽을 찍을지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쪽보다 우리가 더 나으니까 우리를 찍어달라고 설득하는 그런 선거운동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도층을 공략할 이 두 후보의 전략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슈로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현안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후보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현안이 있고 불리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유리한 현안이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랑 이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현안만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트럼프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쪽에서는 유권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4년 전 물가 너네들 기억하잖아.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 누구 잘못? 바이든 잘못. 내가 대통령일 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 해리스는 방어를 할 수 있는 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 2년 차 때는 올라갔는데 지금 3, 4년 차 때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조금만 경제를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이번에 이자율을 낮췄는데 그 이후 시그널이 뭐냐 하면은 인플레이션 대충 잡은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게. 근데 물론 이것까지 유권자들이 알진 못하겠지만, 지금 해리스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많이 잡았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해리스인데,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랐다라는 메시지가 좀 더 강렬하게 다가오지, 노력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아니 뭐 잡으면 뭐하냐, 어차피 지금 슈퍼 가면은 우유값은 4년 전보다 비싼데. 그래서 이 경제 현안, 인플레이션 현안은 트럼프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현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민 문제, 특히 이제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한데 미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잘 먹히는 상황이고, 이제 해리스 쪽에서는 불법 이민자 우리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데 미국의 경제를 생각하면은 이거를 마냥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선거 구도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민이랑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리스 쪽에서는 수세에 몰려서 방어하거나 회피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공격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신중절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 대법관들 몇 명이 주도를 해서 2022년에 1973년서부터 유지되어 왔던 비교적
임신 중절권을 자유롭게 일반 여성들한테 맡긴다라는 그 질서를 깨는 그런 판결을 냈거든요. 이게 이제 해리스에게는 트럼프의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기가 딱 좋은 구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 두 번째 또 트럼프 공격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30초 1분짜리 광고에 계속 2021년 1월 6일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이런 모습이었냐? 이런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자기에게 유리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일반 유권자들, 특히 이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지금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다 아시는 대로 알려진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으로 나왔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종의 언더스타디 형식으로 부통령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큰 정책 기조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대신 이제 경제 부분, 경제 안보 쪽에서는 트럼프보다도 오히려 더 노골적이면서도 치밀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미국 우선주의적인 그런 경제 안보 정책은 또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좀 변화의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안보 영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그다음에 해리스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제 관세 문제를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안보 문제도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유세에서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전당대회에서 후보 승낙하면서도 이야기한 게 뭐 김정은이랑 난 친하다, 만날 의사가 있다. 뭐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푸틴과 트럼프 간의 관계가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대통령 되면 끝내겠다라는데 어떻게 끝낼 거냐라고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하여간 끝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여간 끝낼 거다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푸틴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내용 자체는 해리스랑 트럼프가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걸 이제 실행하는 방식 자체에서는 좀 차이가 나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트럼프가 됐을 때 오히려 이제 해리스가 될 때보다는 더 이제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원 하원 색깔에 따라서 정치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부 구분이 명확하고 특히 입법부랑 행정부의 구분이 명확한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있는 날 여러 선거를 동시에 같이 치릅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3분의 1이 치러지고 연방 하원의원 선거 그 435석의 의석 상대로 전부 다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면 연방 상하원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법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상원에서 통과되는데 하원에서 안 됐다, 그럼 그 법이 죽어요. 그러니까 일부 안보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면은 일을 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의회 다수당이 공화당이면은 해리스가 생각한 일들을 잘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목이 잡혀서. 연방 상하원 선거의 구도는 연방 상원은 지금 뭐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하다라는 게 중설이고, 연방 하원의원 선거도 공화당한테 유리한 것 같기는 한데 여기는 435석이나 되기 때문에 여긴 뭐 공화당한테는 유리하지만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요 정도 상황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연방 상하원 다수당이 전부 다 공화당이 된다면은 그럼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천에 옮기는 게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다툼이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를 봤을 때 이번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의 결과도 어떻게 나오는지는 주목을 해야 된다. 대통령 혼자서 의회를 통과한 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연방 상하원 다수당이 다 공화당이 된다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뭐 지금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아직 누가 될지 예상? 모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50대 5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저한테. 언제 투자해야 됩니까? 끝에 사면 돼요. 제일 두려운 게 끝에 사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때 되면 장기적으로 드디어 큰 투자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